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나 될까 관심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3대 전략 산업을 축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1,558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표현한 낯선 수치가 구체적으로 공개된 건데 두 기업이 기존에 발표했던 투자 금액과 장기 투자액까지 모두 합하면 AI와 반도체 관련 분야에만 4천조 원이 넘는 액수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수도권이 아닌 호남과 충청, 영남권에 집중 투자해 지역 균형 발전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라는데 야권에선 전형적인 관치 경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결정에 정치가 끼어들었던 전례에 비춰보면 마냥 장밋빛 기대만 갖고 있어도 되는 건지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뉴스9에서 정부 발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 가능성, 우려되는 부분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먼저 최민식 기자가 발표 내용부터 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찾아온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흘려보내는 대신 AI 기술 패권국으로 부상할 기회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낸 일 중에서 가장 큰 국민적 또 역사적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3가지 전략 산업을 축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역별로 반도체 클러스터 설립 등을 위해 호남에 896조 원, 반도체 후공정과 AI 데이터 센터 등 충청권에 392조 원을 투입하고 영남권은 27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고회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도 참석했는데 두 기업은 반도체 등 3대 분야에 4,7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발표했던 수도권 투자와 장기 투자 계획까지 모두 포함한 액수입니다. 이 대통령은 두 총수를 국민적 영웅이라 부르며 허리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분에게 국가 영웅 또는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현 정부 임기 안에 호남에 신규 반도체 공장을 완공하는 게 목표라며 입지 선정은 전적으로 기업의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호남 투자 관련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00조 원씩을 투자해 생산 공장을 짓는 걸 비롯해 모두 896조 원을 투자하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호남 지원 혜택도 있었는데 관건은 이런 계획들을 예정대로 실천하려면 필요한 인프라를 제때 갖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이태형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의 메모리 생산 공장을 각 2기씩 짓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각각 400조 원씩 8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광주를 후보지로 검토한다고 한 반면 최태원 SK 회장은 선안권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만족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남권에 약 400조 원을 투자해서 여기에 더해 AI 데이터 센터 87조 원 등 96조 원도 추가 투입합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이 같은 투자를 바탕으로 호남을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 기지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AI 핵심인 D램 생산 능력도 5년 안에 2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전력과 용수,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인허가 절차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 광주와 전남이 통합되면서 받게 되는 최대 20조 원의 정부 지원금도 인프라 구축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20조 원, 연간 5조 원 한도에서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 최대 본인들이 지원받는 금액 전부를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다만 정부의 청사진과 달리 구체적인 부지나 투자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느냐가 호남 반도체 공장 현실화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부지로 광주를 선택한 배경에는 수도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부지 경쟁력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가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김태준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입니다. 339만 제곱미터에 달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유력 후보지로 꼽힙니다. 1968년 아시아자동차 광주공장 준공 이후 제조업 유치에서 비껴나 있었던 게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를 품는 입지적 이점이 됐습니다.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이게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전기와 물입니다. 반도체 공장 한 곳에서만 하루 6만 톤의 물과 대형 원전급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팝팹 한 기당 하루에 6만 톤가량이 필요합니다. 오래전부터 사실은 반도체 투자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여건을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장 건립 이전에 기반 시설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반이 지금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도체 제조 공장 얘기만 나온 거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너무 성급한 그런 측면도 있고. 전남 광주 특별시 인수위 측은 이미 필요한 전기와 용수 절반가량은 확보했고 2032년까지 110만 톤의 용수와 에너지 저장 장치를 확충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오늘 삼성과 SK는 반도체와 AI 인프라 등 초대형 투자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총수들의 발언을 자세히 들어보면 무조건 밀어붙이겠다 이런 발표는 아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투자 금액을 밝히지 않았고 최태원 회장은 시장 수요를 보며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숫자 뒤에 숨어 있는 게 뭔지 서영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발표장에선 1,000조 원대 숫자가 등장했습니다. 대략 한 1,000조 원의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총수들의 말은 숫자만큼 단정적이진 않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투자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속도전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투자 지역을 차례로 언급했습니다. 광주 반도체 단지, 충청권 HBM, 구미 로봇과 AI 데이터 센터, 울산 배터리, 부산 패키지 기판, 송도 바이오까지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발언 내내 지역별 투자 금액은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일조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숫자를 꺼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약 1,000조 원,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약 1,100조 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었습니다. 수요자가 수요를 하는 것도 따라와야 되고 저희의 전기도 같이 따라와야 되고 부지, 용수, 하다못해 메모리의 사정까지 저희가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 집행도 시장 상황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장의 수요를 면밀히 관측하고 투자를 집행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당장 집행될 투자표라기보다 초대형 투자 청사진에 가깝습니다. 관건은 각 지역에 언제, 얼마가 실제로 들어가느냐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오늘 삼성과 SK가 밝힌 투자 규모를 다 합치면 4,700조 원을 넘습니다. 새롭게 투자하는 지역과 사업도 있습니다만 이미 공개했던 계획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추가되는 투자는 얼마나 되는지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과 SK가 오늘 밝힌 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 계획안은 총 4,700조 원 규모입니다. 삼성 투자 규모는 총 2,655조 원입니다. 호남에 425조 원, 충청에 140조 원, 영남에 60조 원, 이 AI 반도체와 로봇, 배터리 산업 육성에 625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평택과 용인 등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2,030조 원이 더해졌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미 발표된 계획과 겹칩니다. 삼성은 2023년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반도체 비전 2030을 통해서도 171조 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SK도 2,100조 원 규모의 AI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1,000조 원,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에 1,100조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기존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반도체 투자에는 이미 발표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600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청주 투자 역시 기존 19조 원 규모 계획을 확대한 성격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는 SK가 앞서 발표한 울산 아마존 웹서비스 데이터 센터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발표 총액에서 기존 계획을 단순히 빼는 방식으로는 신규 투자액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집행된 금액과 투자 기간, 물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이 함께 반영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4,700조 원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새 투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발표는 새 투자와 기존 계획을 하나의 총액으로 묶어 보여준 투자 청사진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정부는 AI 데이터 센터 설립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울산, 동해, 세종 등지에 각 기업이 추진하던 걸 규모를 키워서 발표했는데 반도체 투자가 호남에 집중되다 보니 데이터 센터를 전국으로 나눠 구색 맞추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정부가 밝힌 AI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는 2035년까지 1,000조 원 이상입니다. 총 18.4기가와트, 1,000조 원이 넘는 투자를 대한민국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2029년까지 550조 원을 들여 전국에 8.4기가와트 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이후 SK가 2035년까지 10기가와트를 추가 증설합니다. 1차 거점은 울산과 동해, 세종입니다. SK는 울산에 1기가와트, GS는 동해에 2.4기가와트, 네이버는 세종 등의 1기가와트 규모를 추진합니다. 새로 나온 계획은 아닙니다. SK의 울산 데이터 센터는 당초 100메가와트급으로 추진되던 사업입니다. 목표치가 1기가와트로 10배 커졌습니다. GS와 네이버 계획도 기존 구상보다 규모가 커지거나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문제는 지역 배분 논란입니다. 반도체 팹은 호남에, AI 데이터 센터는 울산과 동해, 세종 등으로 나뉘었습니다. 국가 AI 인프라를 전국에 조성하는 구상이지만 일각에선 전략산업을 지역별로 나눠 담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정 지역을 겨냥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배분할 일이냐고요, 이게 지금. 여기를 넣고 여기를 빼고 뭐 그러면 그야말로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전체 18.4기가와트 가운데 10기가와트는 2035년까지 추가하는 2단계 계획입니다. 현 정부 임기 이후로 넘어가는 만큼 1,000조 원이라는 숫자가 언제 현실화될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반도체 투자 소식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부동산인 듯합니다. 공장 후보지 인근 아파트값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분양가보다 낮게 나왔던 매물들이 일제히 자취를 감췄고 외지인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광주 부동산 시장 분위기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도체 공장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광주 첨단 3지구. 오는 10월 4,000세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최근까지 분양가보다 5천만 원 낮은 일명 마피 매물이 꽤 있었지만 일주일 새 사라졌습니다. 아직 마피가 없어요. 피가 플러스가 붙었다. 플러스가 2천만 원 됐다 생각했어요. 토요일에 많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첨단 3지구가 반도체 공장 후보지로 거론되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매물을 걷어들인 겁니다. 투자자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첨단 3지구 관련된 영상을 올렸더니 문의가 정말 많아요. 평상시 한 12통에서 18통 정도에서 지금 평균 30통 이상이 온다고 봐야 되죠. 또 다른 후보지로 거론되는 광주 군공항 인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손님들이 와가지고 한 일주일 전 정도 오셔가지고 땅 안 팔란다 그러대요. 네, 넓긴 하죠. 그리고 성정역 가깝고 되기만 하면 이쪽에 훨씬 많은 부지를 쓸 수 있어서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공장 기대감에 호남에 기반을 둔 건설업체인 금호건설과 남아토건 등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소주업체 보유의 양조가 급등락을 거듭하는 등 묻지마식 투자 행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보신 것처럼 반도체 팹이 돌아가려면 전력과 용수 공급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정부 발표처럼 서남권의 햇빛과 바람, 원전으로 전기를 만들어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걱정은 없는지 김충년 기자와 오늘부터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반도체 팹 하나를 돌리려면 전기와 물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네, 팹 하나를 가동하기 위해선 많게는 1.5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즉 하루에 36기가와트시, 1년이면 13,000기가와트시 정도를 쓴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면 약 300만 가구, 그러니까 부산과 울산, 경남을 합친 전력 사용량과 맞먹습니다. 용수는 하루에 약 20만 톤을 씁니다. 이건 올림픽 규격 수영장 80개를 채울 정도죠. 근데 들어도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근데 정부가 서남권에 햇빛도 많고 용수도 풍부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맞습니까? 예,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예, 호남 지역은 전반적으로 전력 자립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전력이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중심이라는 겁니다. 다른 지역의 태양광 비중이 약 10에서 20% 수준에 그친다고 한다면 호남 지역은 46%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문제는 반도체 팹에서 쓸 전기는 일정 전압으로 끊기지 않고 공급이 되는 게 핵심인데 하루 평균 일조 시간이 3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되는 태양광은 한계가 있습니다. ESS라 불리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해서 해 지고 나서 쓸 전기를 저장해야 합니다. 이게 또 비용 문제가 됩니다. 태양광이라고 하는 건 보조수단인 것이지 그 메인이 될 수는 없거든요. 항상 그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형태의 전력 공급원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활용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전남 영광에 한빛 원전이 있는 거죠?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영광의 발전량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일단 한빛 원전 1호기 작년 12월에 가동 중단됐고요. 2호기는 9월에 만료 예정입니다. 3, 4호기도 10년 내로 멈춰설 예정입니다. 그럼 시설 보강해서 계속 돌리면 안 될까 싶은데요. 원전 추가 건립이 없을 것으로 믿고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지역민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송전선도 문제입니다. 원전에서 반도체 팹까지 고압선을 놓아야 하는데 삼성전자와 평택도 송전탑 건립 과정에서 5년간이나 갈등을 겪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가 다가 아니네요. 근데 용수 문제는 없는 겁니까? 예, 이 부분에서도 우려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고 불릴 정도로 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서남권의 젖줄인 영산강과 섬진강의 수역은 합쳐도 8,000제곱킬로미터 수준입니다. 한강의 3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 지난 2023년 당시 환경부가 만든 보고서에는 용수 부족과 가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담기기도 했습니다. 수질도 문제입니다. 이제 반도체 팹에서 쓰는 물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초순수입니다. 수질 정화를 위해 또 그만큼 전기 사용이 증가합니다. 한강물이 가기 때문에 원활한데 여기는 또 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저 초순수를 만드는 설비를 반도체 공장에 별도로 갖춰야 되고 초순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전기가 많이 먹거든요. 균형 발전이란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반 환경이 뒷받침이 안 되면 돈이 더 들 거고 그럼 결국 경쟁력을 갉아먹는 게 될 텐데 정부가 이런 측면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야당에선 기업의 투자 결정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거란 반발이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한 건지 정확히 밝히라며 국정조사까지 언급했습니다. 대구 경북은 물론이고 충청과 강원, 경기 지역 의원들까지 반발했는데 이태희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 대구 경북 의원과 지자체장 20여 명이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 지도를 그릴 수는 없습니다. 충청과 경기, 강원 등 다른 지역 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의 반발 성명도 종일 이어졌습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이번 투자가 추진된 것 아니냐며 국가 핵심 산업을 전당대회 경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소재로 공공재, 특히
국가 산업 전략의 핵심 축인 반도체 그렇게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투자가 기업 판단이 아닌 정부 압박에 따른 결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 지도 언급도 관치 개입을 사실상 인정한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입지가 결정됐다는 근거를 공개하지 못하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저 이거 나중에 다 감옥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국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질적인 발목 잡기라며 호남을 지원하면 정치 도박이냐고 맞받았습니다. 최첨단 미래산업 입지는 국제적 추세와 기업의 이익을 고려해 최적지로 선택이 이루어. 호남이 지역구거나 고향인 의원들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거나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난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에 영호남 지역민들이 느끼는 온도차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호남에선 지역 발전 기회라며 환영한 반면 영남권에선 정치적 결정에 밀렸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김동영 기자가 현장 분위기를 알아봤습니다. 삼성과 SK의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에 호남권 주민들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제 그 공장에 들어오면 이제 여기도 우지방을 안 가고 탄 지역을 안 가고 이 지역에서 먹고 살겠지.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지 정치적으로 논할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지. 반면 영남권에선 날선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파격적인 부지 지원책을 제시했던 경북 구미 등지에선 투자 제외 소식에 허탈감도 토로했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는 전기나 물이나 이런 인프라가 아주 지금 개안거든요. 그러고 공항도 생기고 이런데. 영남 역시 지역 경제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옛날에 삼성이나 LG나 다 잘 나갔던 게 지금 전부 다 떠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지만 입지 선정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액수만 보면 당군 일의 최대 규모라는 청와대 설명, 과장이 아닙니다.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 부작용은 없을지,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뉴스더에서 청와대 출입하는 최지원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오늘 투자 발표 행사에서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에게 90도, 그러니까 폴더 인사하는 거였거든요. 네.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까? 네, 기자들도 보고 참 많이 놀랐는데요. 네. 계획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강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설명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원래는 큰 절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회장들이 그렇게 되면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참모들이 말려서 결국에는 인사로 하게 됐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했고요. 네. 또 이 대통령이 천문학적인 액수를 투자한 기업 총수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었다.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업이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려운 선택을 한 것이다. 기업의 결단이 있었다. 이런 말들로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번 투자 발표가 야권의 주장처럼 정부의 압력이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거라는 걸 부각하려는 의도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게요. 근데 그동안 야권에선 기업 팔 비틀어서 정부가 자기들이 원하는 거 이렇게 밀어붙였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호남 투자를 이렇게 여당 최대 지지 기반이니까. 네. 근데 이 대통령이 그게 아니라는 걸 두고 보면 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발표 보면 좀 이해가 됩니까? 네, 오늘 발표에 그래서 집중이 많이 됐었는데 네. 일단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 약속을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앞서도 살펴보셨듯이 두 회장의 발언, 그러나 여전히 신중합니다. 네. 결국 입지나 정주 여건 등이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향후에 이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일종의 조건부 약속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청와대 설명 보면 선택은 결국 기업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지도 이런 식의 또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렇다 보면 의사결정 과정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이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요. 최태원 SK 회장은
호남 투자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4월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옮길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민주당 호남 의원들이 최 회장에게 직접 물었는데 최 회장이 꼭 반도체가 가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취지로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달 10일에도요. 꼭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도 열어둔 바가 있습니다. 호남 공장 설립이 비교적 최근에 결정된 걸로 볼 수 있는 대목들인데 이 대통령이 오늘 언급한 것처럼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논리와 기업이 요구하는 수요가 실제로 일치할 수 있느냐가 이번 투자 실현의 최대 관건이 될 걸로 봅니다. 근데 과거에도 투자 계획을 그럴듯하게 발표했다가 무산된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있습니다. 물론 정부로선 기업이 요구하는 인센티브와 인프라 또 정주 여건 등을 최대한 맞추려는 노력을 하겠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기업이 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삼성이 새만금 지역에 8조 원을 투자해서 그린 단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그 지역에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파격적 혜택과 지원이 투자 여력이 충분한 삼성전자 또 SK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국가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이런 분야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업계에서도 또 나옵니다. 네, 정부가 이제 정책적인 명분을 갖는다 손치더라도 그리고 기업의 상업적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다 하더라도 두 기업에만 너무 지나치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거고 다른 기업들은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거든요. 좀 더 상호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 진출에 실패한 우리 축구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이 잦은 사퇴했습니다. 사실상 경질입니다. 12년 전 브라질 월드컵 실패와는 달리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며 성공을 다짐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또 한 번 한국 축구를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먼저 이다솜 기자입니다. 32강 탈락이 결정된 지 하루 만에 홍명보 감독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숙인 홍 감독은 사과와 함께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입장문을 낭독한 홍 감독은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도 한국 축구를 위한 마음은 내려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판단이 늘 옳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판단의 기준만큼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습니다. 박항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도 머리를 숙였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로 다시 미래를 준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 감독은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으로 임기 시작부터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수월한 조편성을 등에 업고 월드컵에서 성적만 내면 팬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말은 월드컵 34위, 역대 최악의 성적이었습니다. 현지에서 해단식을 마친 선수단은 내일 새벽 귀국합니다. 앞서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사퇴를 예고했으나 축구협회를 향한 고강도 쇄신 요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사령탑의 불명예 퇴진으로 북중미 월드컵은 허탈하게 끝이 났습니다.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 새 사령탑 선임을 비롯해 많은 과제들이 남겨졌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홍명보 감독 사퇴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회장 선출과 감독 선임 과정을 비롯해 대한축구협회의 대수술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월드컵 참사는 반복될 겁니다. 이어서 박소영 기자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실패는 곧 대한축구협회 운영의 실패였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 훼손으로 논란을 자초했고 전술 측면에서도 방향성과 일관성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분노한 축구 팬들은 적폐가 사라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축구협회의 해체 수준의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건 축구협회 특정 인맥 카르텔 논란 속 협회장 선출입니다. 새 감독을 선임하고 향후 로드맵을 짜려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협회장을 선출하는 200명가량의 대의원이 그들끼리의 잔치를 벌일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현 제도는 200명이라는 대단히 소수의 간접 선거제로 치러지고 있는데요. 축구 산업 종사자가 대략 10만 명이 넘는다고 추산했을 때 현 제도는 아무래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도 문제로 꼽힙니다. 당장 9월에 있을 통합 A매치와 내년 1월 아시안컵에 대비하려면 새 사령탑이 절실합니다. 축구협회장을 선출하고 집행부를 꾸린 뒤 다시 감독을 선임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유례 없는 부실 운영 탓에 한국 축구는 또다시 임시감독 체제로 아시안컵을 준비하는 위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SNS 이벤트로 필로폰을 처음 접한 17살 청소년이 투약을 멈추지 못하고 구속됐습니다. 얼마나 중독됐던지 검찰 조사를 받고서도 또 마약을 투약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입니다. 품질 보장, 선착순 할인이라는 홍보글이 줄을 잇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봄직한 문구들이지만 마약 판매 게시글입니다. 지난해 10월 당시 16살이던 청소년도 이른바 마약방이라는 텔레그램 단체방을 통해 마약을 처음 접했습니다. 공짜로 필로폰을 나눠주겠다는 말에 경남 창원과 서울의 한 모텔에서 운영자를 만났고 이후 5개월간 필로폰에 손을 댔습니다. 시작은 공짜로 받은 0.5g짜리 마약이었지만 이후 마약을 직접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17살이 된 청소년의 나이와 전력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이미 깊이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조치로 풀려난 10대 청소년은 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자백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상당히 외부적인 약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검사와의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유혹을 떨치지 못한 것 같다. 검찰은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20살 남성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운영자는 공짜 이벤트를 미끼로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을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법원 판결문이 너무 어려워서 바로 이해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 걸림돌은 법률 용어와 어려운 한자입니다. 이번에 법원이 지적 장애인을 위해 그림과 일상 언어로 읽기 쉬운 판결문을 썼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고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법원은 구청이 틀렸다고 봤습니다. 판결문에선 낯선 쉬운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한자어와 전문적인 법률 용어로 가득한 기존 판결문과 달리 짧고 쉬운 문장과 그림을 통해 쉽게 재판 결과를 설명해 줍니다. 지적장애인 A씨가 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나온 판결문입니다. 법원도 바뀌고 있구나 싶었고요. 재판부는 이렇게 좀 공을 들여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법원은 AI를 활용해 그림을 그렸고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문을 본 시민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입니다. 문단별로 쪼개져서 그림이랑 같이 설명이 돼 있으니까 어떤 게 핵심인지도 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반인 분들께도 이 판결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장애인분들을 위한 거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관점에서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법원은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해서도 쉬운 판결문을 더 많이 쓰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정부는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귀병, 난치병 환자들은 한 달에 수천만 원의 약값을 감당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은 그림의 떡입니다. 환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미경 씨의 딸 35살 A씨는 5년 전 포니펠 린다우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전자 이상으로 몸에 여러 종양이 동시에 생기는 무서운 병입니다.
A씨 역시 췌장과 신장 등에 종양이 있고 항암제를 오래 복용한 탓에 손이 갈라지고 하얗게 텄습니다. 종양이 자라는 걸 막아주는 약을 장기로 복용해야 하지만 한 달 2,200만 원 넘는 약값은 모두 환자 몫이라 엄두도 못 냅니다. 신장에 있던 그 사이즈가 5.6cm에서 절반으로 2.8cm로 줄었고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국회 청원을 올려 5만 명 동의를 받아내는 등 급여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심평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급여화를 위한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는 3차례나 떨어졌는데 심평원은 왜 통과가 안 됐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질환이거든요. 근데 비싸다는 이유로 심평원에서 계속 이게 탈락이 되고. 폰히펠 린다우 증후군 환자 수는 200명 정도. 치료제에 건보를 적용하면 연간 480억 원 수준의 재정이 들어갑니다. 청년 탈모약의 투입 예상되는 연간 건보 재정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다른 항암제들 역시 급여화 문턱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있어 탈모와의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탈모 같은 경우는 생명에 위급한 상황 다투는 중증 환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는 당초 다음 달 4일 청년 탈모 건보급여 적용을 주제로 대국민 토론 개최를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최근에 우리 전통 방앗간도 외국인들의 관광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참기름의 고소한 향에 빠졌다고 합니다. 소지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방앗간이 모여 있는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아침부터 가짜낸 참기름을 사려는 일본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줄지어 찾아온 관광객들이 직접 참기름을 맛본 뒤 검은 비닐봉투에 한 병씩 담아갑니다. 요즘 SNS를 많이 올라가는 거 보고 향기가 너무 나서 그런 신선한 느낌이라고 느껴진 것 같아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건 이렇게 가짜낸 참기름입니다. 병뚜껑을 여는 순간 고소한 향이 확 퍼집니다. SNS를 통해 한국의 참기름이 유명해지면서 전통시장 방앗간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일본 유명 가수 사시하라 리노가 한국에서 사간 참기름을 집에서 먹는 영상을 올린 게 계기가 됐습니다. 방앗간들도 외국인 손님 맞이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 일본어 안내판을 준비하고 귀국길에 병이 깨지지 않도록 완충제로 포장도 합니다. 해가 갈수록 좀 더 이제 조금씩 입소문이 나서 그러는 거지 많아지는. 방앗간에서 직접 짜는 거랑은 향 자체가 틀리니까. 가짜낸 K 참기름의 고소함이 외국인들의 입맛도 사로잡고 있습니다. TV조선 소지연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이 발생한 지 닷새째입니다. 사망자는 1,500명에 육박했고 실종자는 7만 명에 달합니다. 분노하는 주민들은 피해가 커진 이유로 차베스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을 지목합니다. 다른 분야에는 돈을 넘치게 쓰면서 국가 재난 대응에는 충분히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저 임유진 기자입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산이 되어버린 아파트. 주민들이 삽으로 잔해를 파헤칩니다. Pollo, queremos máquinas, pero ya casi que no nos van a dejar entrar más. 또 다른 피해 현장. 흰천으로 겨우 덮은 시신들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중장비를 실은 트럭이 지나가자 급기야 주민들이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Mi hija la saqué por la mitad, mi hija la saqué por la mitad, no se hagan mover, que no vayan sacándola para allá. Nada más tirarse poco. 베네수엘라 당국이 밝힌 사망자는 1,450명, 비공식 실종자는 7만 명에 달하는 데다 골든타임도 지나 희생자는 폭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분노는 지진 피해 대처에 미흡한 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피해 현장을 찾은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겐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참사로 20여 년간 이어져온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사회주의 통치 모델인 이른바 차비스모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고 복지 정책을 확대했지만 경제 실정으로 이어져 공공 인프라와 국가 시스템이 낙후됐다는 겁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골든타임 72시간이 지나고 절망적인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잔해에서 생존자가 구조되는 기적 같은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계속 늘어나더라도 구조 희망을 완전히 버려선 안 됩니다. 그 이유와 조건을 신은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마스크를 쓴 남성을 천으로 감싸 옮깁니다. 이 남성은 지진 발생 나흘 만에 잔해 더미 속에서 아들과 함께 구조됐습니다. 또 다른 곳에선 60대 여성도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골든타임 72시간을 훌쩍 넘겼는데도 살아남은 겁니다. 보통 밥 안 먹고는 더 버틸 수 있지만 무리 없이는 탈수 때문에 3일 뒤부터 위험해진다고 하는데요. 조건에 따라 생존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물입니다. 잔해에 갇힌 반려견에게 물부터 주는 모습이죠. 앞서 구조된 한 생존자도 자신의 소변을 마시며 버텼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필수 요소입니다. 잔해 사이로는 이 틈이 생겨 공기가 통할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건 살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소리를 내거나 돌을 던져서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 베네수엘라 구조 현장에서는 생존자의 구조 신호를 듣기 위해 숨소리 내는 것조차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골든타임을 훌쩍 넘겨 생존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2010년 IT 대지진 때 20대 남성이 잔해 속에서 약 27일 만에 구조됐습니다. 2013년 방글라데시 공장 붕괴 때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도 17일 만에 구조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선 애타는 마음에 맨손으로 구조에 뛰어드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전문 인력이 더 투입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여권이 지난 주말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증축론으로 시끄러웠는데 오늘은 당권 주자들이 누가 여권의 적통인지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참석 여부가 논란거리가 됐는데 이른바 친노, 친문 이 같은 옛 계파들이 계속 거론되는 건 그만큼 여권 내부 구도가 복잡하다는 뜻일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고이동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자신을 노무현 키즈라고 소개한 걸 두고 송영길 의원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했어요. 노무현 적통 이런 걸 따지면 다른 분은 몰라도 적어도 정청래 후보는. 정 전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당 적통성을 정면으로 반박한 건데 정 전 대표는 100% 허위 사실로 자신은 장례식에도 참석했다며 깨끗하게 사과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픕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고. 친청계 한민수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는 안 된다고 가세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송 의원은 서로 다투지 말자고 하는 얘기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문제를 가지고 김민석 총리나 이것을 공격하고 이런 그런 식의 논쟁은 지양하는 게 낫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실용 노선을 재건축이라고 지적한 유시민 작가 발언의 여진도 계속됐습니다. 청와대는 증축, 재건축 외에 재개발도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뭐 더 나가서 재개발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역시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 작가의 주장을 청와대가 직접 반박하면서 전대를 앞둔 여권 내 계파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국민의힘 내홍도 점입 가경입니다.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의원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징계를 시사하자 지도부 회의에선 또다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지방선거 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돌한 게 오늘로 벌써 4번째인데요. 장 대표는 사퇴할 생각,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우재준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에서 당내 구성원을 적으로 돌리는 리더는 물러나라며 장동혁 대표 사퇴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우리 지도부가 원팀을 말하면서 저는 기억나는 건 징계밖에 없습니다. 당내 조롱이나 하는 그런 것들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앞서 장 대표가 기강을 잡겠다고 한 데 이어 당을 쇄신하고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일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우 최고위원과 김재섭, 김용태 의원에 대해 징계를 거론한 걸 지적한 겁니다. 그러자 김민수, 조광한 최고위원은 장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정치인의 언어는 절제와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공개석상에서 할 얘기, 안 할 얘기 구분하라고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데 사퇴 얘기했으면 사퇴하세요. 이달 들어서만 4번째 공개 충돌인데 장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의총이나 최고위에서 어떤 결정이나 발언을 하든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민들에게 비춰지기에는 저희 당이 늘 싸움만 하는 정당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또 최고위에선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지원 유세에 나선 일부 의원들의 징계를 검토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가 다음 주 초 지방선거로 보류했던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내 친한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유럽에서 살인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이해하기 힘든 일을 벌였습니다. 프랑스에서 폭염으로 1,000명 넘게 숨진 상황인데 거대한 인공 폭포를 만들고 패션쇼를 열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약국의 전광판이 44도를 가리킵니다. 수영복을 입은 시민들은 분수와 운하로 뛰어듭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덮친 프랑스 파리.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긴 옷을 입은 모델들이 모래 위를 걷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시원하게 물이 쏟아집니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은 남성복 패션쇼를 위해 8m에 달하는 인공 폭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시민들이 폭염과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이런 연출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파리 부시장은 이런 과시형 전시는 매우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랑스에선 폭염으로 최근 나흘 동안에만 1,000명 넘게 숨졌습니다. Évidemment, on voit des décès arriver, on voit surtout une augmentation de l'activité aux urgences, une augmentation de l'activité au SAMU, chez les médecins de ville. 논란이 커지자 루이비통 측은 폭포에 사용된 용수는 그대로 하수로 되돌아갔다며 물 낭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유럽을 뒤덮었던 열돔은 동유럽으로 이동했습니다. 폴란드와 체코에서는 최고 41도 넘게 수은주가 치솟는 등 이틀 연속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I didn't expect the weather to be this bad. I thought Poland would be like okay, like in the 20s, but this is too much. 세계보건기구는 유럽에서 35도 이상 고온에 노출된 사람이 최소 1억 9천여 명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명장 아래 약졸 없고 졸장 아래 강병 없습니다. 역사는 그 사실을 수없이 증명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13척으로 133척을 이겼습니다. 내 너를 엄히 군법으로 다스려야 하나. 지금은 전세가 시급하니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라. 원균은 7,000량에서 160여 척의 함대를 이뤘습니다. 같은 배, 같은 병사. 달랐던 건 누가 전쟁을 이끌었냐입니다. 사즉생, 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순신 장군의 임전무태 정신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영조 때 호조 판서 박문수는 원균이 장수가 되니 군대 전체가 패망하고 이순신이 장수가 되니 가는 곳마다 무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32강 따놓은 당상이라고 했었죠.
저희도 솔직히 지금 이게 왜 갑자기 이런지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사실이에요.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홍명보 감독의 유체이탈 답변에 붉은 악마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월드 클래스급 황금 세대가 포진해 가장 화려한 전력이란 평가를 받았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죠. 이렇게 어떻게 팀을 만들어 놓냐고 이게. 하지만 이번 패전은 어찌 보면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2년 전 말 많던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하고 총감독을 선임할 때부터가 논란이었습니다. 이미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최악의 성적을 냈던 장본인 아니었습니까? 정부 감사에서 아무 권한도 없는 인사가 사실상 감독 선임을 주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4번 연임한 정몽규 회장의 독단과 오만, 축구협회 내에 만연한 특정대 카르텔이 문제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경기력을 따지기 전 조직과 인사에서 이미 실패했습니다. If you have success, you must change that level. 2002년 히딩크 감독은 잃을 게 없다며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학연도, 관행도, 기득권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력으로 4강 신화를 썼습니다. 지금도 한국 축구, 이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감독 한 명만 바꾼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선수를 키우는 시스템부터 협회 운영과 인사, 리더십까지 모두 새로 짜야 합니다. 명량은 기적이 아니라 제대로 된 리더십의 승리였습니다. 축구 부흥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6월 29일 윤종호 앵커 칼럼, 새 판을 짜라였습니다. 낮에는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일부 충청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3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다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집니다. 내일 오후 들어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에 5에서 40mm, 전남과 경북은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 구름 사이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2도, 광주와 부산 20도로 예상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 33도, 대구 32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주말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9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